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윤봉길 의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또 이봉창 의사, 또 나석주 의사, 뭐 이런 의사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 뭐 이한열 열사 이런 식으로 열사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에 관하여 다 아시죠? 의사는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사라 하고 그에 반해서 열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투쟁 내지 뭐 시위 운동을 하는 경우를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의 하얼빈에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1년 전입니다. 1909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09년 10월 26일이면 일제강점기 시작 한 해 전인데요.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는 만주의 하얼빈에서 일본의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을 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셨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5개월 후인 1910년 3월 26일에 지금의 중국 라오닝성 리순시에 있는 리순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실 때 총을 사용하셔서 즉 무력을 사용하셔서 이제 의사라는 표현의 호칭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역시나 이제 윤봉길 의사께서는 1932년에 4월 29일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지금은 명칭이 리순 공원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1932년 4월 29일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육군 대장 등을 폭사시키는 그러한 이제 영웅적 기계를 이제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신 건데요. 그해 12월 19일에 오사카에 이제 일본 육군 위수 형무소에서 또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중근 의사든 윤봉길 의사든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의사라고, 그에 반해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1919년 천안의 아우네 장터 여기에서 무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평화적으로 시위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 경우는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봉길 의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야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한 36년간의 일본의 그런 지배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애국자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일본의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침략을 당했고 또 뭐 난징 대학살이나 상하이 사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본에 의한 만행을 겪었던 국가가 또 이제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우언라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마오쩌둥이던 시절에, 즉 국가 주석이 마오쩌둥일 때 그 중국의 총리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원래, 중국말로는 저우원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우원라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런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 방문을 사살한 그 의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격찬을 했습니다. 중일 갑오 전쟁 이후 중국민들의 일제 침략,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투쟁은 금세기초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 대한 그 투쟁에 있어서 안중근 의사의 그 1909년 그 의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중국인들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항쟁도 시작되었다라고 안 의사의 그런 의거를 격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원은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중국의 손문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3000년 정도의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공화정, 전제정이라는 것은 그 황제나 왕이 세습에 의해서 그 국가를 통치하는 게 전제정인 반면에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30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이제 세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순원, 즉 손문이다 보니까 혁명가가 되려면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순원처럼 하고 사내 대장부가 되려거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사살했던 안중근처럼 되라 뭐 그런 취지에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안 의사께서 이제 1910년 3월 26일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재판, 그때까지 그 안 의사에 대한 신문 조사를 담당했던 일본의 미조부치 검사가 있습니다.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라는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안중근이다. 즉 검사, 안중근 의사를 신문했던 그 검사마저도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칭할 정도로 안 의사는 정말 민족의 영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중근 의사에 관하여 다시 말씀은 이제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께서는 그 충남 예산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908년에 출생을 하셨고, 그 안중근 의사의 1932년 4월 29일자 그 의거에 관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의 그 수반이었던 장제스, 즉 장개석이죠.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장하고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중국의 지배자였던 그 장제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도 정말 애국 애족 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산화시킨 그러한 그 위대한 애국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그 윤봉길 의사의 호가 매헌 윤봉길 의사이십니다. 기념관은 이제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에 가시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야 저 남산, 서울 남산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윤 의사의 일대기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08년에 그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 10살 되던 해인 1918년에 그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 식민지 교육에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자퇴를 하신 다음에 사서 삼경 등 한문학을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1926년부터는 한 4년 정도 농민 계몽 활동, 독서회 운동 등 농촌 사회 운동을 한 4, 5년 정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들어서 1930년이면은 한국 나이로 한 22, 3살 정도 되셨던 시기죠. 그때는 대한의 남하로 태어나가 가지고 뭔가 목숨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이제 만주로 중국의 만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가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한의 남하로 태어나서 목숨을 바쳐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다시 살아서 집에 돌아오진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편지를 쓰시고 집을 떠나셨답니다. 그게 1930년 3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제 그 탐지가 되고 그래서 그 윤 의사께서 쭉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북쪽으로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평안도 지역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셨다가 한 45일 정도는 이제 감옥에 갇히셨다가 다시 추록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아니 45일 만에 풀려나시고 나서 만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만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다. 정말 거기 가면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주에서 이제 만주의 서쪽 지역에 있는 데가 라오닝성, 즉 요동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동반도의 대련 다롄이라죠. 다롄선에서 배를 타고 서쪽인 중국 산동반도의 칭다오, 즉 청도죠. 칭다오로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독립운동에 관하여 고민을 하시다가 드디어 1931년 8월에 상하이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이동하신 상태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듬해인 1932년 4월 29일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제 의거를 하시는데요. 그 상하이로 이동이 되셨던 1931년 8월 그 이듬해인 1932년 초에는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 사변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자작극을 부립니다. 상하이에서 뭐 어떤 자작극을 벌이냐면 일본의 상하이 거주 무슨 일본 승려가 그 피살됐다라는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그 대상으로 엄청난 그 살상 행위를 하는 일종의 상하이 사변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작극에 의한 상하이 사변이 발생돼서 일본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리를 기념하고 또 일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게 1932년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사, 즉 일본의 승전 기념 및 일본 왕의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표현하죠. 일본 천황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겸하는 자리가 1932년 4월 29일에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셨던 김구 선생 등을 만나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을 하고 이렇게 대한의 남하로 태어나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바칠 각오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 김구 선생께서도 격려를 해주셔서 또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서로 자신의 시계를 서로 바꿔차기도 하는 뭐 그런 장면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상하이에서 이제 그 의거를 결행하기로 서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일이라는 사람 폭탄 제조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드는데 하나는 물통 모양의 이제 저격용 폭탄이고 또 하나는 그 도시락 모양의 자살용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4월 29일에 이제 그 기념식장에 들어갔는데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 가지고 일본의 그 육군 대장과 그 일본의 상하이 거류 민단 단장은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일본의 제3함대 사령관이었던 해군 중장과 또 일본의 그 구사단장이었던 육군 중장 두 사람, 그 다음에 일본의 주중 일본 공사 뭐 이런 사람들은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제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생포가 되시고 바로 일본의 이제 오사카의 일본 육군 형무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오사카 형무소로 가신 시점이 1932년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거기에서 이제 한 달 가까이 투옥돼 계시다가 거기에서 1932년 12월 19일에 총살을 당하시면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안 의사께서 4월 29일에 이제 의거를 그 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는 그 의거를 하자. 그 당시에 중국의 실권자였던 국민당의 이제 총수 장개석은 중화민국의 그 지도자죠. 중화민국의 총통인 장개석은 장제스라고 하죠. 장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조선을 그렇게 그냥 쉽게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우리 1919년 3.1운동 직후에 그 출범을 해가지고 1932년이면은 한 13년 정도 흐른 시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상황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장개석이 중국의 장제스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윤봉길의 그 의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찬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일례를 들면 중국 그 공민당에 이제 공관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육군 중앙 공관학교라는 공관들을 이런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다 그 조선인 즉 한인 특별반을 개설해서 우리 조선 한인들을 거기에서 군사 공간으로 양성하는 그런 코스도 마련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의거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1943년 11월 달에는 카이로 회담이라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작 폭탄이라는 주제로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하순에는 제1차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 그달 말하고 12월 초에는 이제 테헤란에서 또 회담이 있었고 그 직후에 또 제2차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제1차 카이로 회담 제1차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누구누구가 모였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독일이 곧 이제
항복할 수 있고 또 머지않아 일본도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그 두 나라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합군이 전략을 짤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43년에 11월 하순에 제1차 카이로 회담인데 그 시점에는 그보다 두 달 앞선 1943년 9월 8일이 이탈리아는 연합군에 이미 항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독일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1943년 11월 그 하순에 제1차 카이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그 중국의 장개석의 그 제안에 따라서 그 카이로 선언에 특별 조항을 넣었답니다. 그게 뭐냐? 현재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민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독립을 부여하기로 결의한다. 즉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민들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와 독립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뭐 그런 취지의 특별 조항이 카이로 선언의 그 특별 조항에 들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뭐 이런 표현이랍니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게 자유와 독립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장제스가 그걸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국민당의 장제스의 제안 내용은 그 적절한 절차에 따라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독립을 시킨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지배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 자력으로 이렇게 그 회생할 가능성이 쉽진 않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장제스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을 이제 거절을 하고 서로 절충해 가지고 넣은 표현이 적당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게 자유와 독립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걸로 이제 완화를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그런 1932년 4월 29일자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그 의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고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거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이나 지난 1943년 11월 하순에 카이로 회담에서도 대한민국에 관하여 독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윤의사의 그런 의거는 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활력을 불러 넣으면서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었고 장제스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지원을 이끌어내는데도 기폭제 역할을 했었고 11년 후에는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그 독립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게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윤봉길 의사의 이제 의거로하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윤 의사께서 1932년 4월 29일 날 그 의거를 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난 1932년 11월 20일 날 일본 오사카에 그 일본 육군 위수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다가 그로부터 한 달쯤 후인 1932년 12월 19일 날 총사령을 당하시면서 순국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사카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윤 의사께서 마지막 이제 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수감되었던 그 장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에 요즘에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뭐 1년 반 전부터인가 그 일본 여행이 굉장히 자제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7월, 2017년 7월에 그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방문하기 전에 그 오사카의 그 오사카 성을 미리 공부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성 가자마자 윤의사께서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한 달 가까이 수감되셨던 과거의 일본 육군 위수형무소 그 터에 가서 일종의 뭐 좀 이렇게 그분을 기리는 묵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여행 1번지가 어디냐면 오사카를 가장 많이 간다고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언론 뉴스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해외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오사카를 가장 많이 가고 몇 년 전 기록이 일본 오사카를 1년 동안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가 900만 명인가 라고 통계 자료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해외 관광, 한국인의 해외 관광 1번지가 일본 오사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많이 자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 이제 오사카 성에 관해서 공부했고 윤희사께서 순국하시기 한 달 전에 거기 수감되셨다 뭐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수감되셨던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묵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사카 성은 일본 오사카 여행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사망하고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00년에 들어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존 세력하고 그 새로 뜨고 있는 태양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간에 큰 혈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1600년에 일어났던 세키카라 전투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태양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덕청가강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존 세력들을 무찌름으로 해서 1603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천하 통일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그보다 한 5년 전에 이제 사망하긴 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외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이제 한 뭐 8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에 따라서 실권을 잡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에 의하면 자신의 외아들을 절대 죽이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 유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죽이지 못했는데 계속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이제 성장해 가다 보니까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서도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드디어 1614년에 오사카성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오사카성에 토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기에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싸웠는데 1615년 4월이 돼도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그 있는 그 오사카성을 점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히데요리한테 제안을 하기를 오사카성은 천수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두 겹으로 해자 즉 인공호수라는 방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기를 바깥에 있는 해자 즉 인공호수를 메우자 매립을 하자 서로 화해의 제스처로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세력이 이 오사카성을 점령하려고 전투를 벌였는데 서로 화해하겠다.
라는 의미로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해자시설, 인전공 호수 시설 중에 바깥쪽을 메우자라고 제안하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합의를 봤는데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병력들이 한밤중에 바깥 해자만 메운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인공호수도 메워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자 시설이 없어지니까 바로 천수각을 이제 불태우면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자기 엄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저기 부인이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자결을 해가지고 오사카성이 점령됐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천수각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오사카 여행을 하게 되면 거길 다 가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거기에다 각종 군사시설 뭐 육군 위수 형무소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시설을 거기에다 많이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패배 후에는 일본 육군 위수 형무소 그 자리 중에 일부 지역에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의 사당까지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시설은 그냥 여기가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라고 그 비석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였는데 그 중에 일부 시설 오른쪽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의 사당 그 사람을 기리는 신사를 세워놓고 호코쿠 신사라고 하죠. 호코쿠 신사를 세워놓고 나머지 절반 즉 왼쪽에는 그냥 공터로 그 놔두면서 저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육군 위수 형무소라고 이제 비석을 세워놓은 건데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오사카 여행을 2017년 7월에 가기 전에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갔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윤봉길 의사에 관한 추모의 마음에서 오사카성 천수각을 구경한 다음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의 왼쪽 길로 들어가는 거기 윤봉길 의사가 한 달 동안 수감되셨던 그 과거의 일본 육군 위수 형무소 자리 그 공터죠 공터 거기 가서 묵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는 1908년에 태어나셔서 만 24살의 나이에 처자식이 충남 예산에 계셨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오사카 형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이 돼가지고 하루 딴 데서